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우리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3조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03조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 제104조 불공정행위가 있습니다. 이 불공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폭리행위라고 부릅니다. 폭리행위. 상태가 안 좋은 불쌍한 사람을 폭리를 갖다가 취해서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103조 반사회질서, 103조 반사회질서의 예시 규정으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103조 반사회질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표시한 거니까 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103조의 예시 규정이고, 따라서 불공정행위는 103조하고 104조를 둘 다 써먹을 수 있으니까 중복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복 적용. 이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조문을 한번 보셔요. 당사자의, 여기 당사자는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궁박이라든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다가 불공정행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보호 규정 없죠? 따라서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104조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때 불공정행위의 성립요건은요, 객관적 요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103조 반사회질서가요, 객관적 요건만 가지면 되는 것과는 다르죠. 103조는 객관적 요건만 가지면 되는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객관적 요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 급부와 반대급부니까 주고받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고받은 관계니까 증여라든가 기부행위라든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무상행위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행위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주고받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주고받은 것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이러한 것들은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1이 불균형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불균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0원짜리를 갖다가 50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거는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100억짜리 토지를 50억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술적 불균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고받은 것이 불균형이 있는데요, 그 불균형의 판단 시점은 언제냐? 불균형의 판단 시점은 최초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쉽게 계약서를 썼을 때입니다. 최초 이해관계를 갖다가 맺었을 때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불균형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불균형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객관적 가치, 객관적 시장 가격이죠. 객관적으로 시장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품으로 주신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는 나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 시장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데요, 감추어진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진 것은요, 폭리자, 나쁜 놈이죠.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이라든가 경솔이라든가 무경험과 같은 거,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놈 참 안 됐네, 불쌍하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됐지만 나는 뜯어먹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에게 궁박경설 무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몰랐을 때에는 백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안 것만 가지고도 백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궁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급박한 상태의 말하는 거. 급박한 상태, 쫓기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갖다가 하나만 강요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급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 급박한 상태. 이 급박한 상태의 원인은 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궁박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궁박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사회적 궁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이런 걸 갖다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급박한 상태는 반드시 경제적 원인에 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원인은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경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거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것을 갖다가 경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왔어요. 이때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경험은요, 부동산 거래 행위와 같은 특정 분야의 거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단순히 팔면 물건을 갖다가 넘겨주고 돈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 거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거래 경험의 유무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특정 거래 경험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주관적 요건 두 개를 갖다가 전부 다 갖춰야 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급부의 반대급부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사에서 드러난 것 자체가 불균형이 있으니까 폭리행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냐,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 백사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궁박경설 무경험을 갖다가 알고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입증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 불공정 행위는 추정이 되지도 않고 궁박경설 무경험도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효 주장자가 전부 다 일일이 입증을 다 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는요,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피해자. 따라서 피해자는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다는 사실,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놈이 알고 있다는 사실, 그놈이 이용했다는 사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때 피해자는요, 당연히 무효 주장자입니다. 무효 주장자가 그 요건을 갖다가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의를 갖다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저놈이 내가 상태 안 좋은 거, 내가 불쌍하다는 거, 내가 궁박경설 무경험이 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나쁜 놈입니다. 나를 뜯어먹을 의사가 있는 고의가 있던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요, 그 폭리자는요, 나는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오리발을 갖다 내밀게 되면 폭리 의사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폭리 의사를 갖다가 입증하지 못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백사조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조로 가느냐? 103조 반사회 질서로 갈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일일이 모든 요건을 갖다가 전부 다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고의를, 폭리의사죠, 요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입증하지 못하면 104조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이때는요,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103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103조 반사회 질서는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니까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폭리를 취한 그놈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요 폭리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본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서가 적용이 되는 거죠. 단서가 적용이 돼서 폭리행위는 폭리자 그놈은 나쁜 놈이고 피해자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쌍방불법이 아니고 일방불법이죠. 일방불법이고 폭리자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폭리를 취한 폭리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행을 일단 청구하지 못하고 따라서 반환 청구도 못한다. 반환 청구도 못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연히 폭리자에게 자신이 피해본 부분을 갖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쌍방불법이 아니고 폭리자 요놈은 나쁜 놈이니까 요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도 못하고 반환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요, 당연히 불쌍한 사람이니까 요때 피해자는 불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고리대금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고리사채로 이렇게 금전소비대차기일 때 체결을 했을 때 피해자는 고리사채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주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되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리대금업자는요, 약속이 됐으니까 고리대금 이자 내놔 이렇게 청구하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요 단서가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3조는 쌍방불법이니까 746조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본문이 적용이 돼서 어떠한 경우에도 갑과 을 두 놈 사이에서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746조 단서는 104조 불공정행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게요. 103조 반사회 질서는 그것 자체를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 추인도 못하고 그것 자체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꿔서 유효하겠습니다. 전환도 못하는 거요. 그러나 예시 규정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그 계약 법률행위 자체를 갖다가 유효하겠습니다. 추인은 못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전환은 가능하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고리대금업자가요, 이자를 300% 받았다. 그걸 갖다가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죠. 그러나 그 고리 부분을 갖다가 떼어버리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소비대차기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데 103조 반사회 질서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된다. 그러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것 자체를 유효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206조 맨 밑에 8번이 나와 있는데요. 대리 행위를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저질러졌을 때에는 궁박형설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대리 행위를 통해서 폭리 행위가 저질러진 거예요. 본인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X라고 하는 토지 갖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갖고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회사 운영 자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회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평생을 읽어왔는데 무너지면 이때는 큰일 나겠죠. 따라서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한테 요 X 토지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대리권을 줍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토지를 팔아가지고 그 매매대금 좀 빨리 갖고 와. 그 매매대금을 가지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이렇게 토지를 갖다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줬고 요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요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근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대리 행위가 폭리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쫓긴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그것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요걸 헐값으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 대리 행위가 폭리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폭리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기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쫓기는 거죠. 급한 건 사장님 본인이 급한 겁니다. 따라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이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건 본인이 급한 거지 대리인이 급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궁박을 판단하게 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08쪽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인데요. 이 법률행위 해석도 우리 선생님들이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당사자가 주고받은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불명확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지어 줘야 됩니다. 당사자가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드러내놨는데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있다, 그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누가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이걸 확정지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해서는 어떤 걸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것이냐? 결국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저지르는 거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의사표시 해석이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과 의사표시 해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의사표시 말고 절차를 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불일치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해석하고 의사표시 해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원해서 의사를 결정을 하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의사와 표시가 불명확하게 되면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걸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해서는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방법이 있고 어떤 걸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방법하고 해석의 기준이 있는데요. 해석의 방법은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갖다가 팔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얼마 얻겠습니다 표시를 하겠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결정을 한 것을 갖다가 의사라고 하고 상대방이 전달받은 걸 갖다가 표시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결정한 게 3억이다. 요걸 갖다가 3억 이렇게 쓰면 이때는 일치가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3억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불일치해가지고 0 하나 잘못 써가지고 3천만 원 이렇게 잘못 표시가 돼버리면 이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사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서 표시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굴 기준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누구의 입장에서 명백히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시각에서는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입니다. 의사표시 해석은 자규보 이렇게 가는데요. 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요, 유권 해석이다, 항리 해석이다라는 말을 쓰죠. 따라서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 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의자 갑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다. 규범적 해석은요, 표의자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보충적 해석은요, 갑과 당사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제3자 객관적 지위에서 하는 거죠. 법원의 판사.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표의자가 마음속에 결정한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효력이 있다 해서 자기 결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치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의사대로 3억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일치가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일치가 됐을 때는요, 표시가 된 건 전혀 따지지 않고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한 것이니까 표시가 된 건 완전히 무효가 되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존재하게 되면 이 불일치한 의사표시는 유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게 되면요, 유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에요. 무조건 갑의 입장에서만 따져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결정한 대로 결정된 것대로 3억 원의 유효가 되는 것이니까 잘못 표시된 것은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자연적 해석이 적용이 되면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일치가 있을 때는 아예 유효 이것도 아니고 아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라는 얘기죠. 이러한 자연적 해석만 전형적으로 써먹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만 써먹는 법률행위는 크게 우리가 6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연적 해석만 쓰는 것, 따라서 표의자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갖다 해주는 것은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있습니다. 가족법상 신분행위. 혼인과 같은 경우, 유언과 같은 경우 이러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표의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는요. 표시를 따지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혼의 의사가 없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강제 이혼을 했다 또는 가장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 신고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그 다음에 약관에 있어서 예문해석.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된 계약서죠. 인쇄된 계약서는요,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청약과 승낙으로 스스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요, 고객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으면 나는 그거 승낙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요 의사가 입증이 되면 그때는 표시가 된 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의 예문은요, 자연적 해석을 적용을 하고, 이때 약관 조항 일부가 무효가 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머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 잘못 표시가 된 거죠. 오표시 무예가 있게 되면 그 오표시된 것은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표시되지 않은 것이 유효죠. 갑과 을 사이에서 X토지를 팔기로 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사무실에 가서 Y토지로 잘못 썼다. 그러면 이때 당사자가요, X토지에서 의사표시에 일치가 있는 이상 Y표지에 대한 효력은 없죠. Y표시에 대한 것은 효력이 없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을이 가져간 Y토지에 대해서는 갑은 등기말소 청구할 수가 있고 을은 갑에게 X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라고 한 사람이 Y토지를 갖다가 전득받았다. 전득자. 그럼 이때 병이라고 한 사람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Y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교과서 내용에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약관의 예문 해석, 오표시 무예의 원칙 이러한 것들은요 자연적 해석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비진위 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자연적 해석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을 때에는요 그때 통정의 표시 가장형에 합의가 있으니까 표시가 된 건 전부 다 무효, 감추어진 의사가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 해석만 적용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규범적 해석은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 을이라고 한 요 상대방이 전달받은 표시죠. 전달받은 표시니까 표시가 된 대로 유효한 게 원칙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전달받은 표시가 된 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은 표시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때 잘못된 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가 표시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게 되면 요 불일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네가 표시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거니까 원칙이 유효. 그러나 이때 갑이라고 하는 표의자 입장에서는요 잘못 표시한 걸 갖다가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한 거니까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 취소의 문제는요 규범적 해석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은 착오 취소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객관적 지위에는 제3자가 하는 해석 요걸 갖다가 우리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과 을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법원의 판사와 같은 객관적 지위인 제3자는요 내가 들어보니까 갑은 이걸 원했을 것 같아. 을은 이걸 원했을 것 같아. 당사자가 원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 요 가정적 의사를 갖다가 기초로 해가지고 당사자의 간격을 좁혀주는 거죠. 요 간격을 좁혀주는 해석을 했다고 우리는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 보충적 해석은요 계약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크다. 실효성이 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실효성이 큰 것이지 계약에 있어서는 보충적 해석만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갑과 을이 현장에서 X 토지를 갖다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일치가 돼버리면 이미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번을 갖다가 잘못 알아가지고 Y 토지를 갖다 잘못 표시하게 되면 Y 토지에 대해서는 청약과 승낙도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표시되지 않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자연적 해석도 적용될 수가 있고 규범적 해석도 적용이 되고 보충적 해석도 적용이 돼가지고 세 가지를 다 쓰는데 가장 실효성이 큰 거는 보충적 해석이란 얘기예요. 두 사람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때는 객관적 지위에는 제3자 판사가요. 둘이 이걸 갖다 원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스스로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전능한지 위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착오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해서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세 가지를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어떤 해석을 갖다가 할 것이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냐, 해석의 기준이 문제가 되죠. 이 해석의 기준에 관해서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반 규정은 없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사가 찾아내거나 교수님들이 찾아낸 거죠. 해석의 기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다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법규라든가 사실인관습 두 개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고 다른 건 규정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걸 갖다가 해석의 기준으로 하느냐? 해석의 도구예요. 어떤 거 가지고 해석하느냐? 목사임신이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거래관행, 사실인관습이죠. 사실인관습, 거래관행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요. 거래관행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법전 찾아보는 거예요. 법전 찾아봐가지고 뭘 찾아내요? 임의법규, 임의법규. 그 다음에 임의법규조차도 없다 그러면 상식을 적용하죠. 그 상식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거래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걸 앞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목사임신 그러는 거예요. 요 순서는 당사자가, 요걸 뒤바꾸면 안 됩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갖다가 썼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 권리와 의무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의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가서 소송을 갖다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일방 당사자의 말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작성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표의 문서라고 합니다. 글자로 작성이 된 거예요. 표의 문서가 있어야 되고, 이 표의 문서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계약서 그래요. 그래서 합의각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계약서. 근데 이렇게 문서로 작성된 것을 갖다가 보면 권리와 의무가 드러나야 되는데요. 도대체 두 분이 무엇을 갖다 썼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법원의 판사가 물어보겠죠. 두 분 도대체 무엇을 갖다 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판사님 우리는 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인관습, 거래 관행을 가지고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 관행, 사실인관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의법규의 우선에서 해석 기준이 된다. 이게 106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 제 106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에는 강행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사실인관습이 임의법규의 우선에서 해석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06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이러한 거래 관행이 강행질서를 갖다가 위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임의법규의 우선에서 해석 기준이 된다. 법의 우선에서 해석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요,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을 때 법전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법대로 계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거래 관행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에는 사실인관습을 우선해서 해석 기준으로 씁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했을 때에는 법을 쓸 수도 있고 거래 관행을 쓸 수도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했을 때에는 거래 관행은 해석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명확하게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당사자가 명확하게 거래 관행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관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법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이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 임의법규대로 해석을 갖다 해줄 수가 있고, 이 임의법규 법조문조차도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상식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걸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 가치 판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쭉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의 유형은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24쪽에 보시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고 의사표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과연 의사표시가 뭐냐 이거죠.
의사표시는요, 단순히 1시에 만나서 식사합시다,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오세요, 이러한 것들은 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요, 단순한 약속이라든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하고 표시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는 의사라고 하는 게 있고 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들은 하게 된 이유, 목적, 동기, 요건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이는 행위, 의사, 요것도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가격을 갖다가 얼마를 결정할 것이냐, 누구한테 표시할 것이냐, 표시를 망설이는 표시, 의사, 요것도 역시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결정된 것만을 갖다가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로 봅니다. 마음속에 결정된 걸 의사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상대방한테 확정이 된 걸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 요 두 가지만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 의사를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마음속에 결정이 된 겁니다 라고 해서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말을 씁니다. 요걸 갖다가 효과 의사 이렇게도 부르고요, 내심의 의사 이렇게도 불러요, 또는 의사 이렇게도 부르죠. 표시는요, 이거는 표시가 된 것이니까 표시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표시 행위. 마음속에 결정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 표시의 효력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의사주의라는 말을 쓰고, 의사주의. 요 표시 행위 눈에 보이는 거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것 갖다가 우리는 표시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당연히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거니까 자연적 해석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표시주의는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하는 거니까 규범적 해석이 적용이 되는 거, 규범적 해석. 이러한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을 갖다가 쓰는 법률행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었죠. 6가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약관의 예문 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107조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108조 통정의 표시가 당사자 하위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인 경우, 이런 것들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의사주의를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표시주의가 적용되는 건 어디에서 써먹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든가 계약에 있어서는요, 규범적 해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의사주의는 주로 우리 법에 있어서는 가족법과 재산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가족법에 있어서는 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그 표의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거니까 절대적 의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의사주의. 그래서 가족법 따라서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가 없이 일방에서 혼인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요, 혼인의 의사가 없으니까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따라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표시주의는요, 거래와 관련된 거죠. 거래와 관련된 거니까 표시주의는요, 주로 재산법에 쓰는 거예요. 재산법. 이 재산법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계약서를 갖다가 주로 체결할 수가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재산법은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거예요.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표시가 된 계약서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재산법에 있어서는 표시주의가 의사주의에 대해서 3대1로 앞서 있죠. 비통착사 유무치치 표의표표입니다. 따라서 재산법에 있어서는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은요, 표시주의를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통정의 표시는요, 표시가 된 건 합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무효죠. 그래서 감춰진 의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통정의 표시는 의사주의를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법에 있어서는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의사표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표시는요, 내가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직접 하는 게 있죠. 명시적 방법. 그래서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동에 의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만히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데요, 침묵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침묵은요, 청약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고 거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인데요.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사정 정황이 있을 것. 두 번째, 침묵하고 있으면 의사표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정한 사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알고 있을 것인데요. 일정한 사정은요. 계속적 계약관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적 계약관계. 이 계속적 계약관계는요. 한 번 의사표시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생수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유 공급하는 거, 인터넷 사용하는 거,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요. 계속 거래가 이어진다는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 사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침묵은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확답을 갖다가 물어봤을 때 그 확답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면 침묵하고 있는 것, 이 침묵에 대해서 의사표시 간주하는 법정 효과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멋대로 재산일다 저질렀을 때는요. 상대방이 추인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취소할 거야 말 거야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촉구하게 되면 대답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추인 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절차를 했다 요하게 되면 그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취소 거절 간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주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갖다가 촉구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갖다가 최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적 기간은 원칙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갖다가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할 사람이 확답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그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침묵에 대한 법정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행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명시적인 것이고 가만히 있는 건 침묵인데요. 그것 두 가지가 아니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등기 있습니다. 여기 돈 있습니다. 이행을 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빨리 가지고 와 라고 독촉하는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서 다시 씁시다. 계약의 조건을 갖다가 변경하는 경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거나 당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145조 법정 추인 그러죠. 또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의사표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간접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포함됐다 그래서 포함적 의사표시, 행위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추측 단정할 수 있다 그래서 추단적 의사표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145조 법정 추인이라든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과 같은 것들은 포함적 의사표시를 갖다가 반영한 규정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27쪽에 보시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표시를 딱 하게 되면 그 무수히 많은 의사표시를 법에다가 다 넣어놓을 수는 없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가 있고 108조 통정의 표시가 있고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을 해놓고 의사와 달리 다른 표시하는 거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자기가 결정해놓고 겉으로 딴소리 하게 되면 딴소리 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표시가 된 대로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건 효력이 없고 감추어진 의사대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가짜라고 하는데 합의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통정에 합의가 존재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가 된 건 전부 다 효력이 없어서 무효죠.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감추어진 의사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생각한 것하고 실제 표시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비정상이죠.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 이랬을 때는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커다란 잘못 중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사기 강박이죠. 사기의 강박은요.
외형상 겉으로 볼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결정한 것하고 표시가 된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일치가 되는데요. 즉, 요 겉으로 볼 때는 일치가 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성립 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 성립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사기라든가 강박이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따라서 이단의 고의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위법하게 되면 이때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비통착사, 유무취치, 표의, 표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요, 재산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신분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로서 소송이라든가 공무원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화해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상법에 있어서 주식인수 청약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비통착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 규정은 오로지 재산법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신분행위는요,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의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로서 소송이라든가 공무원의 행위는요, 요거는 법을 쓰지 않고 무조건 표시가 된 대로, 주식인수 청약 요것도 표시가 된 대로, 화해계약도 원칙적으로 표시가 된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선의 이기만 하면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의가 추정이 되니까 병의 악에는요, 무효 또는 취소 주장자가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병이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유효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고, 이때 병의 선의는요, 이해관계를 맺었을 때 최초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착오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데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비진의 표시고요. 당사자하고 약속해서 알고 있으면 통정의 표시입니다. 근데 그 불일치를 갖다가 모르고 있으면 이건 착오죠. 따라서 통정의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는 의식적 흠결이란 말을 쓰고 착오는 무의식적 흠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 강박은 불일치의 문제가 아니고 일치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228쪽에 비진의 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